우리끼리 편가르고 서로 하는 행위는 자해행위다 했는데 이 의원님에 대해서는 제가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박상병 교수, 박시영 부대표의 두 분의 애둘러 가지 않는 정치 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탄핵 7적 7명의 적 들어보셨습니까? 네, 태극기 집회에서 네. 어제도 제가 우연히 지나다 봤는데 저희 국회 앞에서 네. 태극기 집회분들이 집회하시면서 이렇게 네. 7명의 입간판을 세워서 탄핵 7적 네. 일단 누군지 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그러니까 이제 당 안에서 탄핵에 앞장섰다 이런 주장이겠죠. 김무성, 정진석, 권성동, 김성태 의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이해훈, 하태경 의원. 네. 다 알겠고 정진석 의원은 당시에 네. 정진석 의원이 당시에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수용에 대해서 좀 방패막이로 해줄 수도 있었는데 네. 특검을 좀 수용을 했다. 이 측면 때문에 태극기 부대에서 7적으로 좀 뽑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표결로 통과됐잖아요. 네. 그때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못 안에서의 막았다. 표결은 원내대표가 칼을 쥐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정 원내대표가 못해가지고 통과된 것 아니냐. 당신도 들어가 7적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이제 저 비박 인사도 아닌데 그렇죠. 예, 된 거죠. 유일하게 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여쭤봤습니다. 네. 흔히들 또 저 비슷한 충청도에 정우택 의원이 있는데 정우택 의원은 선명한 친박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7적에 정진석 의원, 공주에 정진석 의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아예 그냥 이렇게 이 7분의 의원분들이 엄청나게 전화로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걸 항의 문자를 받으시나 봐요. 하태경 의원은 이런 문자를 본인이 직접 공개하셨어요. 뭐 공개할 테면 공개해라.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안에서도 친박계 의원분들이 탄핵 백서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누가 탄핵을 나오는군요. 홍문정 의원이 탄핵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탄핵 당시 10여 명의 의원들과 탄핵 백서 작성 작업을 시작했다. 탄핵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주도됐고 항의하는 우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원내대표도 새로 뽑았고 당에서 개파도 없다고 하고 설령 기자들이 물어봐도 우린 친박 비박 없습니다. 네. 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네. 각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문자부터 조금 얘기하면 네. 이 이제 문자를 모르는 번호한테 이렇게 밤낮없이 시달리다 보면 이 맷집이 아무리 세도 네. 멘탈이 강해도 이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노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후에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나 탄핵에 대해서 소극적, 방어적으로 뭔가 태도가 좀 변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문자를 계속 보내면 네. 그런 측면을 노린 계속 것이다.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네, 거고. 굉장히 그런 네. 부분에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네. 무슨 지금 분위기가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좀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회 운동사를 보면은요, 혁명적인 분위기가 쫙 나갑니다. 근데 이 성공을 해버리면은 게임 끝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하면은 반혁명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반혁명이 더 무섭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숨죽였던 친박계가 등장을 하면서 등장하는 분위기는 당내 인적 쇄신의 지지부진,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약화 등등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이거든요. 이를 네.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이른바 이전에 숨죽였던 사람들이 기존의 자유한국당의 혁신 분위기에 반기를 들면서 전면적인 공세를 펼치고 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무슨 백서를 만들겠다. 탄핵 7적 이거는 대한애국당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분위기가 원하지 않는데 네. 그러나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 탄핵 7적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그렇습니다만은 국민들 여론을 볼 때는 이분들은 탄핵 7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이게 그동안에 당내에서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탄핵이라는 거는 금기시되었거든요. 이게 좀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네, 그만큼 자신감을 표현한 거고 우리가 한국당의 주인이다. 이거를 선언하는 겁니다. 두 가지네요. 그만큼 그 이른바 친박으로 대표되는 그 세력이나 그 지지층이 힘을
결집하고 있다. 부활을 알리는 거죠. 부활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네. 전당대회를 장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략입니다. 프로그램이나. 그것도 여쭤보려고요. 네, 네. 사실은 보수 빅 텐트 만들자고 했잖아요. 네. 네, 조원진에서 안철수까지. 그럼 이럴 때일수록 더 목소리를 낮춰야 되는데 저걸 선명하게 하면 전당대회는 친박에게 어떤 혜택이 이득이 있을까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친박과 비박의 세력 대결은 불가피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태극기 부대가 당원으로 많이 입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원내대표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 네. 기세를 몰아서 확실히 죽이겠다. 비박을.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길을 꺾어 놓아야 할 어떤 상황이고 당의 주도권을 우리가 확실히 장악하겠다. 승기를 잡았다 이거는요. 잡았다는 일단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는 것부터 증명이 됐고.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은 이제 이른바 친박 비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거부합니다만은 네. 당내 나경원 의원을 도왔던 사람들은 친박계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끝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번은 1차전이고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남아있다. 내년 네. 2월이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공동의 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동의 적을. 어떤 적을요? 탄핵 7조. 아, 괜찮네 이거.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면서 새 결집도 하고. 그러면 때리면 때릴수록 외부의 힘은 내부적으로 더 응축이 돼서 더 단단해질 것이고 네. 이들 7명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변명하다 시간 다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런 프레임에서 보면은 지금은 네.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이미 혁신의 기류는 상당 부분 와야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데 친박이 이 비박과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뭐 탄핵 백서 이런 걸 발간하고 칠적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싸움이 붙게 돼 있는데 싸움이 붙으면 분명히 지지율이 꺾일 수도 있는 건데 왜 네. 이럴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전당대회 관련해서 태극기 부대처럼 외곽 지지 세력이 확실히 있는 쪽이 친박 쪽이거든요. 비박은 네.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김병준 비대위가 거의 식물 비대위로 전락하고 힘이 없어졌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김병준 최근에 위원장은 기사에도 잘 안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빠지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총선 우리가 이대로 가도 해볼 만하다. 네.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상대적으로 듭니다. 보면은 우리 항상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박시현 평론가가 그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는데 김병준 비대위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게 참 두고두고 아픈 대목이거든요. 실기했다. 제가 맨 처음에도 아마 그 말씀을 드린 건 압니다. 이것을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네. 바로 대책이 들어갈 것이다. 지금 거의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목소리를 아마 조만간에 당에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요. 대치기. 그러니까 다른 만약에 혁신 비대위 안에서 당협위원장을 바꾼다? 네. 현역 의원들 물갈이한다? 그분들 순수히 묻어날까요? 나를 친다고 함쳐봐.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정당 안에서 친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힘도 커지면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바른미래당에서 곧 올 것처럼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못 오죠. 주저. 그런데 변화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건너오지 말라는 거고요. 네. 자유한국당 오지 마라. 네.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겠다.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은 곤혹스러울 겁니다. 왜? 자유한국당 가고 싶은데 유승민 의원은 지금 들어오지 말라는 거고 거기에 또 하태경, 이해운 탄핵 7적 중에 절대 안 갈 하태경,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네. 그러니까 두 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네, 네. 오지 말라는 겁니다. 세 네. 명은. 나머지는 사과하고 오면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문호를 열어놨거든요. 그럼 결국 그 얘기는 유승민을 좋아하는 분들, 지지 의원들의 유승민을 향한 어떤 원심력이 커지는 거고 네. 결국 그분들은 아름다운 이별, 유승민과의 어쩔 수 없는 이별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 와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조직강화특위, 자유한국당 내 조직강화특위가 선별했던 이른바 살생부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이 나옵니다. 먼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책임의 소지를 명확히 가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야당 의원으로서의 전투력과 경쟁력입니다. 기득권에 안주한 의원들에 대한 정밀한 심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한 10개 안팎의 지역에 대해서 공개 경쟁 오디션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러한 후보자를 당협위원장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지역에서 공개 오디션 했단 말이 10개 정도 바꾼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20명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한 50명 정도로 바꿔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네. 최소한 50명, 현역 50명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조광특위는 지금 몇 명쯤 바꿀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 지금 바꿀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0개에서도 자연스럽게 아마 낙마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얼마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1단계거든요. 이 1단계마저도 저는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명하고 그다음에 내년 전당대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20명하고 그다음에 공천할 때 50명 해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은 그런 걸 통해 국민의 지지를 견인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10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시간이 끌리다 보니까 만약에 10명에 박선명이 예를 포함되다 칩시다. 아 제가 당협위원장에 탈락이 됐군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반발하면서 오히려 당의 이런 개혁 작업이 물타기가 되면서부터 더 큰 혼란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도 이 사람이 당위원회 물갈이 된 거를 담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명단이 나와도 별 효력은 없을 것이다. 수용하기 어려울 저는 것이다. 일단은 벌써 수감자가 한 2-3명 됩니다. 최경환, 이우연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권성동, 염동열, 황영철 이런 등등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6-7명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10명 좀 넘어도 뭐 4-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어차피 나갈 분들만 그냥 속아내는 수준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큰 파장이 없을 것 같아요. 설령 더 있다 하더라도 그 살생부 명단을 그렇게 치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사 반대할 겁니다. 친박과 비박을 어느 정도 섞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김병준 비대위에서는 이게 만약에 당내 안정을 해칠 것 같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을 겁니다. 나경원 반대할 원내대표가 겁니다. 계속 이야기해왔잖아요. 나는 112명의 그 에너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112명의 장수가 필요한데 지금 한 명이라도 쫓아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해버렸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대위는 혁신한다고 들어왔는데 새로 뽑힌 원내대표는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12명의 전사를 모시고 대여 투쟁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파괴하는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할 것대로 있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할 것대로 있고 그렇죠. 원래 비대위의 일이라는 게 나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인적 쇄신이잖아요. 양적으로 너무 지나칠 경우에 대여 투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차는 이번에 하는 거고 2차는 전당대회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이제 나오느냐 이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쇄신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그게 또 3차가 될 거고 4차는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 또 하나의 4차가 2020년에 될 거고. 김병준 위원장이 저 말만 들어봐도 사실 이번에 나온 거 1차예요. 조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에 당권을 장악했을 때 비대위원장을 들어서면서 과감하게 인적 쇄신을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고요. 박사분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비박이 여러 가지 봤을 때 명분의 우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분의 우위를 지도력의 실패로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 지지율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조금 올라간 정도였고 싫어하는 분들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어떤 활동도 해내지 못했고 대중들한테 기억 남는 거는 김병준 비대위 전원책만 잘랐다. 이것만 아마 저는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당내 친박계가 부활되었습니다. 네, 김병준 비대위 덕분에 김병준 비대위가 때를 놓치면서 친박의 되치기 혁명적인 분위기가 무산되면서도 반혁명 기운이 지금 서서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당내 문제를 방송 등에 나가서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언급하면서 우리끼리 편가르는 자회행위를 한 의원이 있는데 당 윤리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경고 발언을 했어요. 누굽니까? 혹시 짚히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본인이 누구라 바라지 않는 것을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이 사람이다 말할 수 없겠으나 제가 볼 때에는 최근에 당내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서 친박 비박을 얘기하면서 강하게 비박 쪽에 또 복당파를 비판하는 사람은 저는 홍문종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홍문종 의원을 염두에 두고 발언이 아닌가라고 사흘 전에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습니까?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못 봤는데 저는 그래서 홍문종 의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나경원 의원과 통화를 안 해봤으면 모르겠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생각에 엄포를 한 건데요. 견제용인데 친박 비박 프레임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당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네. 측면에서 이야기를 그거야 했지만 원론적이지만요. 저는 노림수는 홍준표 전 대표를 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작년 연말쯤에 원내대표 선거 나올 때 나경원 의원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 홍준표의 만말 정치가 당을 자해하고 있다,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나경원 의원이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앞으로도 전 대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좀 차단하려는 그런 예방주사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홍문정 의원이라면 부담되네요. 방송 등에 나가서 저희 방송이라 부담되네요. 네. 근데 친박의 지지를 며칠 전에 친박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근데 친박에 정말 지분이 아주 많은 사선의 홍문정 의원한테 저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원내대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구체적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서 말은 맞잖아요. 네. 지금 당이 이런 상황에서 또 좀 뭉쳐야 되는데 친박 비박 계속 얘기하고. 근데 그동안에 방송에서 저희 프로 아니고 라디오에서도 인터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친박 신당까지도 얘기하는 그렇게 한 분은 홍문정 의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원칙론적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다. 계속하면은 이건 당이 어려우니까 네. 윤리 회부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또 홍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를 만든 1등 공신이 돼버렸습니다. 네. 실제로 윤리 해보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탄핵 실적 이렇게 표현했던 태극기 집회에서 얘기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친박 비박이 싸우지 않고 통합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네요. 의원들이 나가서 안 떠든다 하더라도 언론이 네. 그렇게 계속 쓸 거거든. 그 실체가 존재하는 한, 갈등이 지속되는 한. 네. 그렇다면 그런 쓴소리를 해야 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네.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자 뭐 이런 메시지죠. 알겠습니다. 단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열흘째입니다. 네, 야당의 두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몇몇 우리 정치사에 유명한 단식의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정치사의 가장 대표적인 단식 역시 YS죠. 네, 가택연금 당하자 민주화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나를 강금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물과 소금으로 단식을 이어가다 병원에 8일째는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병원에서도 단식을 이어가다가 23일째 몸이 위독해지면서 결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4kg가 빠졌다고 하고요. DJ도 단식을 2번 했는데요. 투옥 중이던 77년 진주교도소에서 한 번 했고요. 그때는 군사정권이 면회나 변호사 접견을 제한하자 여기에 항의하면서 했고 오늘 이 시간부터 무기한으로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의 기도를 포기하라. 지자체를 약속대로 시행하라. 방금 그 인터뷰는 평민당 총재 시절이었던 90년에 내각제 반대와 지방자치제 실현을 주장하면서 13일간 단식을 했고요. 네, 많은 걸 얻어냈죠. 문재인 대통령도 단식 경험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2014년 8월에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열흘간 광화문 앞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고요. 집권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네. 2016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을 했는데 그때 저 단식을 당대표실 안에서 비공개로 해서 일부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이건 기억하시죠? 5월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에 나섰는데 네, 30대 남성에게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얻어냈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결과적으로 이 단식으로 얻어냈습니다. YS 때 그 안기부 직원들이 고기 냄새 막 풍겼다는 말도 이런 건 사실이에요. 확인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무슨 빵 먹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뭐 헛소문이란 말도 그렇죠. 있고. 아마 그렇으면 보름달 뭐 그 얘기죠. 네, 네. 빵 보름달. 이거 저는 YS 단식이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 일단 전두환 정권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77년에 단식을 했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두환 체제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계기를 YS 단식이 그때 그 이야기도 그때 한 겁니까? 혹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새벽 온다가 온다. 그 예. 무렵입니까? 그는 그 이전이었죠. 그 이전에 한 그 거고. 이전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YS가 이 거의 최초 아닙니까? 정치인 단식으로 기억나는 거는 임팩트가 있는 거는. 근데 이제
단식을 통해서 사실은 그 전에는 민주화 운동하면 DJ가 좀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중량감이 셌는데 네. YS가 단식을 통해서 정치적 중량감을 굉장히 키웠어요. 그리고 그 뒤에 민주진영을 하나로 엮는, 결속시키는 이 계기가 된 게 이 단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YS, DJ의 양쪽이 연합할 수 있었던 물꼬가 탔고 또 이때만 해도 언론 보도가 안 됐어요. 언론이 아마 3일 만인가 보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한 신문에 네. 작게. 그런데 그걸 알고 전 세계로 타전을 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단식이 YS의 단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YS 단식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현대사 민주화에 굉장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시는군요. 네. 네. 기억하시는 단식 중에 정치인의 단식도 좋고요. 네. 성공한 단식, 실패한 단식, 뭐 YS의 단식도 물론이고요. 저는 기억에 남는 네. 단식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세월호 때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45일 동안 단식을 했었습니다. 네. 그게 가장 좀 기억에 남고요. 단식하면. 그리고 조금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좀 실패했다기보다는 진정성이 좀 잘 전달이 안 됐던 거는 이정현 네. 당시 그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여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뭘 먹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도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무실에서 하다 보니까 좀 웰빙 단식 뭐 이런 어떤 비아냥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참 그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무럭무럭 네. 커 나올 때라서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네. 그렇죠. 이정현 나오니까 최순실 살았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인상적인 것이 앞서 그 YS의 단식. 네. 그때 이제 권익현 민정단 집권다 사무총장이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시라고 그냥. 그러니까 네. 나를 말이야 외국에 보낼 수는 있어. 방법이 있어. 나를 죽여서 보내라고. 네. 시체로 보내라고. 그것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강제로. 네. 그래서 그 그다음 80년대 민주화 물꼬를 텄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인 것이고 저도 최악의 뭐 단식을 뭐 최악이라고 얘기하면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좀 실패했던 좀 조금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했던 단식은 역시 이정현. 네. 그때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네. 당 대표실에서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단식하니까 최순실이 살았네. 그러니까 정세균 의장도 물론 정세균 의장이 물러나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세균 의장도 더 커버렸고 또 최순실 사건 더 커져버렸고 박근혜 대통령 타락돼 버렸고 그러니까 아무도 어찌 못하고 네. 시장만 하더라도 국민들도 또 상당히 좀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았고 그때는 또 집권당과 대표예요. 집권당. 네. 집권당 대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가 국정감사 때예요 또. 네. 이러다 보니까 저건 뭐 때문에 언제죠? 했느냐 뭐 이런 비판이 많았죠. 굶으면 죽는데 그건 언제죠? 최병렬. 예, 그것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제 제가 정도는 들은 것 같습니다. YS가 네. 최병렬 네. 의원이 그때 단식하고 있는데 그때 직함이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굶으면 죽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담 삼아서 과거 사례를 봤는데 문제는 이제 열흘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자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콕 집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들어왔지만 자유한국당 반대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돌릴 만한 뭐 이렇게 당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이 순서를요. 네. 순서를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당도 지금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고.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그걸 정계특위에 넘겨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네. 자,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때문에 못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속으로는 이거 하면 우리도 안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 대표가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진짜 하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난 다음에 야3당이 합의해서 자유한국당한테 우리는 이런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하자. 네. 나는 이것이 정답이라 봐요. 일단 오늘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거구제 개헌과 연계해야 한다. 원포인트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과 맞물려 개헌이면 또 얼마나 큰 그렇습니다. 네. 이게 내각제로 가는 과정에서 이 연동형 비례제가 힘을 얻기 때문에 네. 이 개헌 문제 연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이 카드는 국정조사 채용 비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정조사의 시기 이 문제를 좀 명확히 해서 네. 감사원 지금 감사 중인데요. 명확히 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는데 나경원 의원 원내대표의 스타일 자체가 선명성은 있는데 네. 협상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탈출구가 좀 잘 안 보이지 않을까. 문재인 걱정이 대통령이 됩니다. 메시지를 내거나 혹시 현장 국회를 찾거나 해서 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단식을 접을 수 있는 계기가 될까요?
그러면 그런 측면도 그렇죠.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일 집권당에서 것이다. 구체적인 안을 그냥 정개특위로 넘겨서 거기서 논의하자가 아니라 네. 이를테면은 독일형으로 한다든지 100% 반영을 한다든지 국회 의석수도 늘리는 문제도 집권당이 먼저 칼을 뽑아야 돼요. 이걸 야당한테 폭탄 돌리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여야가 뭉쳐가지고 오케이 하면 다시 풀죠. 그러지 않으면 아마 네. 쉽지가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도 자유한국당이 안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몫으로 놀리고 네. 일단 민주당만 집권당으로서 할 일을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1번입니다. 그런 측면에 야사당이 합의하는 게 야사당이 아니죠. 야삼당하고 민주당이? 빨리 합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아니, 하기로는 합의했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합의하라는 안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합의하는 게 그렇죠. 좋죠. 네. 그리고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압박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화면 보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수염 단식 안 하는 대신에 수염이 많이 길렀고 또 릴레이 단식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아니 네. 연세가 많은 당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릴레이 단식을 하나 본데 이현주 의원은 안 해요? 네, 본인 뭐랄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글은 많이 올리는데 네. 이 부분은 뭐 동제 안 하는 것 같고요. 유승민 의원도 예산안과 선거구제 연계한 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 분명히 했거든요. 손학규 당대표를 네. 만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른미래당도 힘이 하나로 쫙 모이진 않은데 다만 이게 이제 단식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사회적 울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손학규 대표가 했던 얘기들은 네. 제3당 대표로서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우리가 한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같은 경우는 네. 분권형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이혼 집중권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약속했던 부분이고 시민단체나 전문가들 요구하고 있는 거를 왜 지금 민주당이 막고 있느냐. 네. 그래서 약속했던 것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망하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얘기는 손학규 대표는 간단한 분이 아닙니다. 네. 진정성 있는 정말로 그 제대로 된 탄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연세가 좀 많은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이 울림을 네. 특히 여당은 경청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미 여기 우리 집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으로. 네, 부산 지역. 네. 지금까지 박상병, 박시영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